이제 시민창의 포럼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부도 1부에 이어서 우리 김일수 문화공장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캠프 두 번째 발제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앞전에는 그 생태, 지금은 이제 관광, 문화, 이제 세 번째가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디가 비중이 더 크다 적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문화라는 그 주제하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기획평가연구소 소장님이신 정정숙 박사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심원면 면민 대표로 최양호 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리중학교 대표로 이은주 양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똑같이 일부에서 했던 것처럼 사실 전문가 발제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창이라는 어떤 문화, 고창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많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의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특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저희들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무 유명하셔서 주위에서도 아유 우리 정정숙 선생님 어떻게 모셨냐고 막 할 정도로 주위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이쪽 분야에서는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고창 문화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저는 그 다음에 소주제로 유휴 공간의 창조적 문화 자산으로 만드는 주체의 시대라는 게 굉장히 마음속에 와 닿은 부분이었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가 고창 문화 또 고창 문화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정수 선생님, 박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옆으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PPT 파일에다가 제 프로필을 넣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제 프로필 자체는 별도로 보내드렸었거든요. 저를 소개하기는 아마 선생님들 네이버 그 웹에서 네이버 들어가셔서 제 이름을 치면 축구 선수와 함께 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필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주제를 유휴공간을 창의적 문화자산으로 만드는 주체들의 시대 이렇게 부제를 잡으면서 주제 자체는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했는데 아마 다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고창 문화도시의 주인은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보통은 뭐 전문가들이 뭘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화도시에서 요청하는 것 그리고 문화도시에서 꿈꾸는 것은 고창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사업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시겠지만 뭐 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강의 시작하면 2-3시간 한다 그래갖고 가장 문제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거를 20-30분 만에 축약을 해야 돼서 발제 자료를 좀 이렇게 넘기면서 중요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 꼭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추후에 저에게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제 목차는 문화도시가 왜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문화도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고창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유휴 공간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유휴 공간들을 잘 활용한 사례들을 조금 살펴볼 것이고요. 이 유휴 공간을
이제 문화적인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을 좀 한번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이제 다른 도시 사례들을 조금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고창 문화도시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의 원칙이나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런 형태로 그런 순서로 오늘 말씀을 좀 진행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문화도시가 시작된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전 세상에 제대로 된 문화도시가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모든 도시들이 비문화도시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것이죠. 비문화도시라는 건 그겁니다. 도시에서 주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을 풍요롭게 영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권력 중심, 신분 중심, 경제 자본 중심, 노동 중심, 토건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불평등하고 경쟁이 있고 양극화되는 이런 구조 안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도시는 문화도시가 될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문화도시가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생겨난 정책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유럽에서도 유럽 문화도시라는 게 1985년부터 그리스의 그 멜리나 메르쿠리 문화장관이 시도를 했어. 유럽에서는 85년부터 1기 문화도시, 2기 문화도시 이게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러면 왜 문화도시가 시작됐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유럽 외 지역에서는 유럽을 굉장히 통합된 어떤 권역으로 생각해요. 유럽의 문화는 굉장히 선진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유럽 사람들 안에는 동구, 북구, 서구 다 유럽도 나눠져 있고 그 안에서도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럽 안에서도 불평등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페드라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 영화가 있는데 60년대 거기에 주연이었던 그 메리나 메르쿠리라는 분이 그리스 문화장관을 할 때 유럽도 서로 유럽을 알아야 되겠다. 유럽 문화를. 그래서 이제 문화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제안을 했고 그리스 아테네가 첫 번째 유럽의 문화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의 문화도시는 지금까지 연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도시의 목적은 뭐였냐? 유럽인들끼리 유럽의 문화를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를 더 공생하는 그런 유럽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는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각각 국가마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통합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심한 역사적인 갈등부터 시작해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2012년에 한중일 3국이 모여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합시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이라는 연도는 2011년 일본의 쓰나미, 그 해일 있죠, 해일. 쓰나미가 몰아쳐서 일본의 관광객이 완전히 줄어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 다음 해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안하고 일본과 한국이 받아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그러니까 세 개 국가의 한 도시씩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경주가 동아시아 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주가 동아시아 문화도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주가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막 해서 그게 소문이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유럽 문화도시하고 비슷해요. 동아시아 3국이 역사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이 많으니 문화적으로 서로 이해하고 논의하고 공감하면서 서로의 생활, 서로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면 좀 더 평화 번영에 가까이 가는 그런 3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동아시아 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이제 일종의 문화도시 컨셉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 저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 기구에서 창의 도시들을 이제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정을 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유네스코 창의 도시의 출발은 지금 우리 문화도시 출발과 유사해요. 어떤 성격이냐면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전 세계를 바라보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 국제 개발 그 원조 사업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원조를 받아서 발전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조를 하고 있는데 원조를 하다 보니까 원조를 주는 나라들의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국들이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고유한 문화 이런 것을 상실해 가면서 자꾸 미국이나 예를 들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만 동경을 하고 그들의 문화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국제 개발을 할 때 그런 원조를 할 때 앞으로는 창의 도시가 되도록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뭘 줄 때도 그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뭔가를 주고 그리고 줄 때 그 주는 것이 끝나는 순간 그 도시는 다시 미개발 지역으로 남지 않고 그들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그 인력을 키워주는 근데 그 인력은 어떤 인력이냐면 그 지역의 문화를 잘 가꿀 수 있는 인력들을 키워주는 그런 개발협력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만든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저건 2004년부터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익산 익산은 창의도시는 아니죠.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우리나라가 전주,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 창의도시는 7개의 영역이 있어요. 장르가. 그래서 주로 이제 문학, 그다음에 음악 그런 게 있고 또 음식이 있고요. 또 공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음식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죠.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발전을 하되 어떤 서구 중심의 발전 스타일이 아니라 그 도시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 창의도시이고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저 사업 이름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 지정된 창의도시들 간에 네트워크를 탄탄히 해야 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계속 학습해 나가야 된다. 관계를 돈독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창의도시에 선택된 도시들은 자기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네트워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자기들이 도와줘야 될 도시들을 갈 때도 그 도시와도 꾸준히 그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끊어져도 꾸준히 네트워크를 맺어가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그냥 창의도시로 지정되는 게 답이 아니고요. 지정 자체는 시작이에요. 중요한 거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해서 자기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도와줄 도시까지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를 끊이지 않고 지속한다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문화마을 특화 사업, 그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문화도시 사업이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문화마을 특화 사업도 잘 됐고요. 도시재생 사업도 국토부가 해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장기적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문화를 정말 살려나간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그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점들, 공간,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된다면 우리 문화도시는 거점 공간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 누가가 주민이라는 거죠. 예술가만이 아니라 예술가를 포함한 주민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게 문화도시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조금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쓴 이유는
모든 지역에서 문화도시와 관련된 창의도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꿈을 꾸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모든 도시들이 문화도시로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문화도시 개념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다른 유럽 문화도시라 할거나 유럽 문화도시는 85년에 문화도시로 출발했다가 1999년에 문화수도 캐피털이라는 시티가 아니라 컬처 캐피털로 이름은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도라는 것은 조금 더 중심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문화도시도 도시라는 개념보다는 좀 도시들 중에서는 중심이 되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그 해에 도시가 되게 하자라고 해서 캐피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유럽 문화 수도 이렇게 불리고는 있습니다만 뭐 유럽 문화 수도도 그렇고 동아시아 문화 도시도 그렇고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런 문화도시의 어떤 중점이 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사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개념은 어원과 역사, 제도, 정책으로 볼 때 역사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도 문화는 쭉 있었고요. 문화의 가장 협의의 개념인 예술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뭐 좋은 성당, 좋은 박물관, 좋은 미술관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과거 역사 속에서는 상류층들만 즐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클래식 이런 걸 안 즐기는 것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뭐 문화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살기도 힘든데 무슨 문화생활이야 이렇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예술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지금은 예술이 이제 예술가들만 예술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일반인들도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기도 하고 예술을 창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물론 예술인들이 탁월하게 앞서 나아가면서 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나가지만 이제 일반인들도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런 과거의 역사 상류층만 예술을 즐기는 이제 과거의 역사는 그야말로 과거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문화도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그 문화의 어떤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이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들을 실행해 나가는 그리고 그런 체계를 구비해 나가는 프로젝트 그게 이제 문화도시 정책이고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앞에 한 번만 하실게요. 그래서 문화도시 성취를 위해서는 제가 저 삼각형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거기가 이제 시민 주도적인 문화권입니다. 시민들이 주도해서 문화를 누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고요. 왼쪽에는 전문 기획자들이나 분석가들이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주민들과 같이 연구해서 분석해내서 이제 그런 그 권리를 더 확장하고 오른쪽에는 정책 지원 서비스가 행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정 관료들이 모든 걸 결정하고 주민들은 따라갔어요. 이건 완전히 문화도시는 반대입니다. 행정은 서비스를 베푸는 그 시스템인 거죠. 사실은 행정은 원래 서비스를 베푸는 그런 그 존재이고 그런 기구였어야지 맞는 거예요. 말 자체도 그 뭐죠? 공무원이라는 게 영어로는 public servant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공공적인 뭐죠? 노예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권위주의적인 어떤 중앙 정부가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이게 공무원들을 너무 격상시켜서 어른으로 권위 있는 자들로 대접을 했었는데 이 문화도시에서는 그들은 지원 서비스를 하는 행정인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에 있는 이런 그 모델이 문화도시의 모델이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들이 꿈꾸는 누구나 꿈꾸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이런 체계를 우리는 안정시켜 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이 문화도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예, 지금 문화도시 비전을 보시면 고창의 고유 정체성이 드러나죠.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 그래서 고창 주민들이 치유가 되고 또 고창에 오시는 분들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치유가 되는 이제 이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전남 목포시 같은 경우는 문화 항구도시 목포, 그래서 그동안에는 수산업을 하는 항구도시 목포였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문화, 그동안에 있었던 역사적인 문화들 그리고 지금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러니까 목포가 배가 되고 항구가 돼서 이렇게 플랫폼이 돼서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겠다. 저런 이제 꿈도 꾸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치유문화도시 고창이라고 하는 이런 비전이 결국은 상상된 거잖아요. 그죠? 누가 저 치유문화도시라는 개념을 위에서 내려준 것도 아니고, 그죠? 주민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들인데,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각자가 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준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각자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문화도시들은 사실은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자기들이 생각한 비전을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만 한다면 모든 도시나 이런 군이나 이런 공동체들이 그 분야에서 세계적인 센터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저런 비전을 걸고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신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고창에 대해서는 2021년에 국토연구원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보면 생태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공무원들의 의견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낮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것도 이제 점점 주민들께서 저런 부분들의 가치에 대해서 더 인식하게 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고창의 공간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이 서부권 쪽은 일터 기능이 강화돼야 되지만 또한 놀터 기능이 좀 부강돼야 되겠다 하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창 전체가 일터 기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남부권, 도시권, 북부권, 서부권 할 거 없이 일터 기능 강화는 숙제예요. 전부 모든 지역의 숙제. 그런데 특히 고창에서 공간을 볼 때 이 서부권은 놀터 기능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이 공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지 하고도 살짝 연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넘겨주시고요. 자, 유휴 공간은 왜 발생하는가? 이런 공간이 왜 발생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양 염업이 무슨 일을 잘못해서 이게 유휴 공간이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휴 공간이라는 것은 쓸모없다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뭔가 기능이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공간이라서 이 공간은 다시 살아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오늘 이 공간을 와서 보고 이 천고가 이렇게 높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냥 사무실이 있고 좀 뭐 그렇다고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들이 몇 개 있나 보다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고창의 정말 보물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공간들은. 근데 이런 공간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탈산업화, 정보화 또는 인구 유입과 감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전 세계적인 이건 현상입니다. 이 고창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구조나 행정구역이 개편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도시는 개발되고 산업 기반 시설들은 폐쇄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휴 공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휴 공간 중에는 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고 기능이 지금 없는 곳이 있고 한정 이용하는 이런 세 가지의 유휴 공간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능을 상실한 거는 지금 이런 이제 정미소 이런 데 기능을 이제 상실한 거고, 기능 부재는 뭐냐면 도로 같은 걸 많이 고가도로 같은 걸 만들자 보면 고가도로 밑에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는 기능은 없지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제 그런 공간들이 있고, 한정 이용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시장들이
지역에 가면 그런 시장들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재래시장들, 전기 시장들 있잖아요. 장날, 오케이. 그러니까 장날이 있는데 이런 시장들은 장날 외에는 쉬잖아요, 거의. 그런 것도 유휴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유휴공간이 있는데 이 유휴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해서 살려낼 것인지, 부활시킬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활용 현황을 보면 그냥 공원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문화 기반 시설을 놓기도 하고요, 예술가들이 들어오는 창작 스튜디오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무엇 하나만 하지 않아요. 지금의 추세는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공원, 그리고 작은 박물관, 작은 미술관, 공연장, 그리고 창작 스튜디오까지, 그리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까지 복합적으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게 지금 유휴 공간의 활용 추세입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를 겉으로 포장하는 포장재가 아니라 삶을 충전시키는 충전재로 인식하고 지역 재생을 할 때, 유휴 공간을 활용할 때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자, 이 유휴 공간의 위치와 장소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첫 번째 발제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휴 공간의 그 사례를 한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아직 시간 괜찮으신가요? 오, 좀 지났죠? 10분 정도로. 네. 영등포 물레예술공단을 보면 아마 물레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강, 지금 중소업체 단지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단지 철강 그 업체들이 거기를 이제 예술가 한두 분이 들어가서 창작 스튜디오처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술단지가 된 거죠. 그래서 2007년쯤에는 물레예술공단이라는 커뮤니티가 발족하고 페스티벌이랄지 오픈 스튜디오랄지 이렇게 대내외 소통을 하는 이런 게 생겼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도 이런 물레예술공단처럼 다산쯔 798이라는 그 베이징에 그 공단이 있었는데 군수품이나 면직물을 생산하던 공장이었는데 이제 저게 없어지면서 저걸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베이징에서는 처음에 저기를 다 없애버리고 재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4년에 문화창의산업특구로 지정되면서 예술단지가 조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다산쯔 798에 있던 예술인들만이 베이징 당국에 호소를 해서 저게 문화창의산업특구가 지정된 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중국 다산쯔 798 예술가들이 프랑스나 이런 아시아나 이런 예술가들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네트워크를 맺고 그 페스티벌도 나름대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예술인 협회에서 베이징 당국에다 대고 여기는 반드시 문화창의 산업특구가 돼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저게 문화창의 산업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도 고창의 자산이지만 고창 혼자 여기를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그다음에 전국, 그리고 전 세계의 예술가들과 이 공간을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네트워크를 맺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고창 예술가들의 힘만으로는 고창군이 설득이 되지 않고 전북도가 설득이 되지 않고 그럴 때 외부의 네트워크에 그런 파워를 가지고 설득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시사점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이트 모던은 뒤에서 사진이 나오는데요. 화력발전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저기도. 저 테이트 모던은 지금 현재 그 영국의 4대 미술관 중에 하나로 꼽혀요. 그런데 요즘은 미술관 개념이 그냥 전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연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공간을 만들 때 약 10년 동안 시민들과 계속 무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논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트 모던의 어떤 충성심이 있는 시민들이 테이트 모던을 계속 이끌어 간다는 거죠. 가나자와 시민예술촌도 방직 공장이었는데 이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나자와 시민예술촌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가운데가 전부 이렇게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 거기서 게이트볼과 관련된 무슨 경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왜 이렇게 건물 주변으로 물을 많이 놓잖아요. 물을 많이 놓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런 일본의 고유한 건축 양식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기도 365일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훌륭하지 않아요? 365일 어떻게 개방합니까? 24시간을. 근데 저런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들이랄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개방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장비가 이런 큰 음향 장비나 이런 게 있는 곳은 개방을 안 하지만 들어가면 아무 때나 가도 이렇게 열린 공간들이 충분히 있어서 놀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거죠. 넘겨주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저게 테이트 모던이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테이트 모던 들어가면 로비에서 위에 천정고가 뚝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만일에 방을 넣기로 말하면 100개도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 저기를 시민들이 뚫어놓고 그대로 두자고.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뚫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고 높은 것처럼 이 높이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광활한 마음의 평안 이런 걸 주는 거죠. 저게 이제 시민들의 의도대로 됐다는 거고요. 저게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인데 밑에 보시면 물이 있잖아요. 물 밑에 돌들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은 불교의 선종의 그런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모래 위에 저렇게 모래 섬을 지어놓고 그걸 지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섬. 그래서 물에 바다에 섬들이 있다 이런 의미로 저렇게 이제 지어놨는데 저 앞에가 잔디밭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아무 때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주변에 이제 공연장, 미술관, 뭐 직인대학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유휴 공간을 활용할 때 공원 하나, 미술관 하나 이게 아니에요. 공원 플러스 미술관 플러스 커뮤니티 아무나 오셔서 뭔가 활동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비도 지금 로비가 저렇게 뚫려 있는데 그 1층은요 아무 제약이 없어요. 누가 와서 옆에서 댄스하고 우측에서 전시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제가 가장 공유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가 유휴공간을 활용할 때는 장소를 반드시 이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요소하고 인간적 요소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장소를 제대로 만들어내야 된다. 시간적 요소는 그겁니다. 물리적인 요소가 있고 비물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비물리적인 요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장소의 과거에 여기에 사셨던 분들, 여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그분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보람 이런 것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건 뭐냐면 이 공간의 최소한의 틀들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역사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미래 세대까지 인식할 수 있도록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적 요소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테이트 모던이 10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했다 그랬잖아요. 주민 참여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참여를 한다고 하면 오세요 이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접근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중국 다산스 같이 대내외 네트워크를 확실히 해서 우리 혼자 무엇을 할 수 없을 때는 외부의 힘들을 빌려서라도 이걸 뜻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유휴 공간을 문화적인 자원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미래의 자원, 과거의 자원만이 아니라 지금의 자원만이 아니라 미래의 자원까지 가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실천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숙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는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계속 넘겨주십시오. 끝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창이 문화도시가 되면 나한테 뭐가 생겨? 어떤 열매가 나한테 떨어지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열매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5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매가 무엇 하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일상의 삶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열매고요. 두 번째는
관계가 다변화된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관계가 다변화되면 갈등도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등을 해결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 이 공간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유산이 공동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산이 사실 고창은요, 세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이런 고창 같은 도시가 전국에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정확하게 문화유산 하나 있으면 몰라도 또 자연유산 하나 있으면 몰라도 두 가지가 다 있는 도시는 고창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 자산은 전라북도와 같이 전라북도민과 공유해야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공유해야 되고 아시아 세계인들과 공유해야 됩니다. 이게 공유 자산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정말 이걸 아끼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는 자본 그러면 경제 자본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회 자본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내가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는 이렇게 5가지나 있으니까요. 하나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계속 넘겨주실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제일 마지막 행복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지금 여기 다 오늘 오셨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그죠? 건강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는데 나는 건강하다. 이거 굉장한 교만일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나 혼자 해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한 교만이거든요. 이 2가지는 사실은 임시적인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 건강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을 매일 감사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2번째는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변에서 도와줘서 내가 멀쩡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도움을 받지 않고 폐쇄적으로 나 혼자 뭐를 해내려다 보면 절대 할 수 없거든요. 특히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여기 주인들께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건강은 번아웃 되지 않도록 완전히 지쳐서 병원에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챙기셔야 된다는 그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도 행복 그러면 다 행복이라는 건 뭐 좋은 거겠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잠깐만 느끼는 것, 잠깐 느끼는 것을 사람들은 꾸준히 느낀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착각한다는 거죠. 또 조너선 스위프트라고 걸리버 여행기 쓴 분이 있죠. 저분은 뭐였냐면 행복은 속는 거라고 그랬어요. 속는 거.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잠깐 인간이 속아 넘어가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행복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 쾌락적 저 분야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다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은 우울 자체를 쾌락으로 추구한다는 거죠. 우울 자체가 자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계속 우울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런 식으로 저 라메트라는 사람은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는 교육을 받아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지, 사실은 모든 인간은 현재 상태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다. 이렇게까지 또 주장을 해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문화도시 사업을 해나가면서 어떤 관점을 문화도시에 대해서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열정적인 저 관점을 권유를 하죠.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화도시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해나가고 싶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도시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이성적일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고 쾌락적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적인 관점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또 귀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밖에서 보는 어떤 전문가의 어떤 시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또 시간을 조금 들여서 또 듣도록 했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그 권역을 중시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해리다, 해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이제 뭐 제가 살고 이제 고창 아니 공음 청보리밭은 뭐 거기 지역에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은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해리에서 고창으로, 또 고창에서 전북으로, 전북에서 전국으로, 또 전국에서 세계로 나가는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손 받아야 이 작은 공간을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확장해 나갈 때, 소금꽃이 퍼져 나갈 때 정말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 해리 중학교 학생의 또 시선으로 또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학생들이 대부분 안 왔죠. 대부분 이제 학교 등교를 안 한 경우가 또 많고, 그래서 이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또 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해리 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담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해리 중학교 또 대표 발제자로 이은주 양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리중학교를 대표로 하여 시민창의 캠프에서 발표하게 된 해리중학교 3학년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로 발표를 하게 되어 저희 학교 일원 모두를 대표하여 큰 영광이라는 점 밝힙니다. 떨리는 마음이지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 타겟형 카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SNS를 많이 이용합니다. 또한 해당 공간 주변에는 봄에는 예쁜 벚꽃길이 형성되며 근처에 동호 해수욕장이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길목입니다. 앞에는 골프장도 있어 골프 이용객도 많고요. 저희는 이 점들을 고려하여 이 첫 번째 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카페는 예전에 염전 자리이기도 하고 정미소 건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색 있는 카페입니다. 이 정미소 창고를 카페로 개조하여 소금을 이용한 음료 및 베이커리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카페를 구성할 때 참고한 카페는 담양의 노메럴 카페입니다. 이곳은 창고형 카페로서 빈티지 분위기에 요즘 유행하는 달달한 디저트 도넛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이 담양 카페는 이러한 매력적인 요소로 많은 방문객들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에도 이런 창고형 카페가 생기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소금과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베이커리에 관심이 높은 저희 조원 중 한 명은 소금빵, 소금링, 소금 마들렌, 솔티 캐러멜 등 메뉴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고창의 특산물을 생각한다면 복분자 크림을 넣은 고인돌 모양의 빵을 개발하여 카페에서 디저트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큰 정미소 창고이므로 2층을 조성한다면 높은 곳에서 바깥을 내려다보는 좋은 뷰도 가능할 것입니다. 주변의 벚꽃길과 바다, 골프장으로 인한 유입객들이 많다는 점, 정미소 창고를 활용한 빈티지 분위기, 소금을 이용한 디저트 등 많은 부분에서 해당 부지에 관광 타겟형 카페가 지어진다면 SNS 이용층을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을 충분히 유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 복합시설입니다. 해리면에는 문화 관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청소년층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 이 부지 안에 문화 복합시설의 주 이용층을 청소년으로 생각하고 복합시설을 총 3구역으로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청소년을 위한 놀이센터로 3D 게임을 갖춘 오락실, 당구장, 그리고 중간중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미니 카페가 구비될 공간입니다. 두 번째 구역은 볼링장 센터, 세 번째 구역은 식당입니다. 특히 첫 번째 구역인 3D 게임장에는 3D 축구장, 야구장을 비롯하여 동학농민운동을 테마로 꾸민 3D 사격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학생들은 직접 정봉준 장군이 된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3D 사격 게임을 즐겨 동학농민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자연 친화 시설입니다. 크게는 공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공원을 방문할 주 사용층을 가족 단위로 생각했기에 가족 모두가 즐기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입니다. 전북 곡창은 전북에 속하면서 전남과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생길 노을 대교를 고려하면 간단한 나들이 겸 가까운 지역에서 해리 동호까지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동호에서 캠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다에서 캠핑하다가 가까운 공원이 있으면 이곳으로 산책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잔디밭이나 예쁜 화단이 꾸려져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해 두면 남녀노소 모두가 이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찾아올 사람들을 생각하면 공원 한쪽에 여러 가족 유형을 겨냥한 카페를 운영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은 반려인 가족 형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은 반려가족에게 매력적인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원 한쪽에 반려견 동반 가능 카페를 운영하여 반려동물용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거나 유기농 간식 등을 매대 판매하는 카페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해리중학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해리 중학교에 영역을 맡겨서 진행하는 게 정말 그 보는 시각 자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어른은 빼먹을 수 있죠. 동물을 활용한 그 애완용 동물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에서 중학생들이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해리 중학교 또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학생들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한 거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직접 참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해리 시몬이죠? 시몬 대표로 최양호 선생님께서 시몬면 염전의 문화 또 정책 수립에 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몬 주민 대표로 나온 최양호입니다. 8월 19일 날 저희 시몬면 주민자치위원회 오승무 문화이장님께서 시민 문화 캠프 갯벌 빈 소금껏에서 지역 위원들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협조 요청을 구해가지고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또 다들 또 지역의 리더들이고 그래서 행사장부터 시작해서 회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3일 전에 이제 8분, 9분이 모여가지고 잠깐 토론을 했어요. 이 8분들이 다 대부분 지역 대표들입니다. 몇몇이 방범대장을 했었고 청년회장을 하고 있고 자치원 2장 또 고창군 생태환경협의회 감사, 부녀회장, 자치위원 2장, 청년회 감사약 등등 해서
지역에서 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이 지역 주민 자치위원들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 캠프가 만들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창군에서 그 염전 자리를 700한 5, 60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유기산 군수가 또 여기 3만여 평을 300억을 주고 샀거든요. 평당 10만 원씩. 그래서 여기를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뭐 개펄 유치본부를 하네, 뭘 하네, 막 그런 말들이 설랑설레 했었는데 고창군 생태환경협의회 전 회장하고 현 회장하고 임원들이 안 된다. 이곳은 고창의 역사와 문화와 그런 주민들의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담아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잘 의논을 해서 이 공간을 정말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상태고요. 이 장소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은 한반도 전체의 아픔이 역사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청일전쟁과 너일전쟁 그 대륙을 꿈꾸기 위해서 그런 온갖 만행을 저지르면서 영국과 미국이 대륙을 더 꿈꾸지 못하게 일본 애들을 막기 위해서 가프라 데프스 조작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한국은 일본이 먹는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목숨 걸고 와서 도와주기로 하고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비밀 회담을 일본 장관하고 미국 국방부장이 해가지고 우리가 36년 동안 이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신 105살인데요. 1935년도부터 이 바닷가 있죠. 뚝방을 다 막는데 동원됐던 장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기 선운사 앞에 경수봉이나 그 앞에 도천저수지나 앞에 황학산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500년 막 700년 된 소나무 거목들이 다 있었어요. 진짜 사람이 다 둘러도 다 둘릴 수 없는 소나무들이 다 있었고 기암 개석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일본 애들이 장기적으로 이 소금과 지역의 소나무와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이곳이에요. 영원할 줄 알았던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됐었죠. 이런 역사적인 걸 알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닷가 뚝방을 계속 막다가 그 중에서 힘 좋고 일 잘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끌어다가 만주로 다 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죽은 일본인들,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태우거나 묻었어요. 일본인들은 화장해서 유골을 일본으로 송환을 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이 동남아 사람들, 동원된 사람들은 다 태워서 없앴습니다. 그 시체들을 태우는 일을 저희 동네 어르신들, 아버님 친구분들, 지역 면민들이 있는데 10몇 년 전에 보상해 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해서 박정희, 김종필이가 다 받아먹은 돈을 지금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도 보상도 못 해주고 그 강제징용된 사람들 보상도 해주지 않는 그런 놈들한테 저는 보상 신청하지 않았어요. 왜? 저는 제가 그게 수치스러워서 다들 신청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삼양사를 만든 장본인들이 김성수, 김영수 이 형제들인데 그 부모들이 친일을 해서 만석군이 됐어요. 그 만석군이 된 재산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고 굉장히 부를 착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역사를 이곳이 서려 있는 장소예요, 장소. 제가 우리 오승무 문화회장께서 발제 내용도 좀 내놓고 막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 의원들 8명, 9명, 10명 못 해가지고 회의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왜 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여기가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여기가 좋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일부 때 그 청년 의원들은 그 청년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좀 아깝기는 한데 청년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죠?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나는 그거 하나만 딱 알아들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아까 우리 학생 대표도 김지훈 학생 대표도 이걸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득하고 연관되고 문화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우리 교수님께서도 동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이런 토론은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지만 이 300억이란 주 딴 이 땅을 고창군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깊고 좀 심도 있고 그런 토론과 그런 걸 해가지고 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들이 친인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들이 아팠던 고통과 그리고 그런 것들 담아내는 장소이면서 역사, 문화, 교육, 그죠? 관광, 뭐 공원,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렇게 우리 문화 이장님들이 고창에 이렇게 기농기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 생각해냈던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그 문화재단이나 지역 주민이나 군이 그리고 도나 국가에서 다 같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이런 3만 평이라는 장소를 그리고 또 760억인가 두고산 또 갯벌 염전자리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5, 6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지역의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도지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는 친일을 한 그 장본인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경제, 교육, 경찰, 사법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과연 내놓은 게 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말고요. 야산, 밭, 논 다 삼양사 땅들입니다. 삼성하고 다 또 LG하고 현대하고 다 사돈 지간이에요. 여기 후손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환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남은 그 야산들, 밭들, 땅들 지역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고 저희가 그 많은 그 지도자들한테 지역 리더들한테 환매 소송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무상으로도 아니면 굉장히 공시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돌려주기를 요구했는데 어느 하나 누가 나서서 하는 정치인도 없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 공간을 친일 앞제비 해가지고 50여 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 친일파 김성수, 김현수 후손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실상.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공간을 고창군에서 국민들 혈세를 가지고 1,000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 거거든요. 여기 300억, 저쪽 염전자리. 그 공짜로 다 지역 주민들 서명 받아서 뺏어갈 수도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38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농림부, 지금으로 따지면 농림부라고 해야 되죠. 농림수산부. 거기서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거지 자기들 돈으로 이걸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우리 후손들이 과연 이 장소를 어떻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이나 지역을 이끌어 또 동네를 이끌어 나가는 이장들이나 모든 NGO 리더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교수님 같은 분들 또 역사학자들
그 친일을 비하한 또 세력들이 고창에도 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죠. 고창에도 저는 일본이 여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든 문화 행사를 하든 전시관을 하든 박물관을 하든 입구에다가 여기는 친일을 한 반민족 행위자들이 했던 땅이라고 깃발 간판을 먼저 달아놓고 나서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토론과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토론을 해가지고 여기 300억을 준 땅 그리고 저기 760억을 주고 딴 상 이 땅을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전시관 한다고 해서 문화재 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까 학생이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그리고 청년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길어졌지만은 이거를 하나하나 풀면 뭐 한 달 내내 토론을 해도 부족할 것 같지만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를 저도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 하면 또 삼내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어떤 고민들을 사실은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삼내 문화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친일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름다운 한 공간으로서의 비춰져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아픈 상처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쪽에서는 이걸 묻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을 내놓고 우리가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분명 공론화가 돼야 되고 어떻든지 간에 이게 아픈 사실이지만 내놓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 박사님 통해서 이렇게 한번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준 학생 아이디어 정말 너무 좋고요. 당연히 지금 내신 아이디어는 거의 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유유시설이 활용되는 그 방향의 한 방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최양호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이런 친일의 역사를 잊지 않는 그리고 그런 문화제국주의 혹은 농민들을 수탈했던 이런 역사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좀 약한 나라를 수탈할 수 있는 입장에 지금 사실은 처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가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록과 연구와 이런 것들은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시설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그 친일의 역사랄지 이런 건 반성하고 그리고 공생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창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정말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들은 예술 프로젝트로 뭐 호모 신비우스 해가지고 공생하는 인간 이런 그런 그 주제로 뭐 전시도 하고 그러는데 고창은 이 자체가 이미 호모 신비우스여서 이런 것들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어떤 상징으로서 고창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정말 두 분의 의견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제가 아까 그 설 센터장님한테 우리 좀 오래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요. 이 장소가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는 곳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5년 10년 더 열심히 살아가지고 꼭 자주 와서 보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쭉 돌아보고 너무 멋진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공간이 없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별로. 그래서 고창 주민 여러분들께는 너무 축하드리는 그런 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그 질문하실 분 있으면 딱 한 분만 없으시면 따로 정말 이 귀한 자리가 따로 없거든요. 우리 정전 소장님께 또 이렇게 부탁해서 이메일이라든지 이렇게 또 아니면
전화 이렇게 나누셔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2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3부에 제가 인사가 시작해요. 우리 3부를 또 다 가셔버리면 안 되니까 3부 로컬 콘텐츠의 힘이라는 정말 어떤 여행 작가가 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우세분 인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2부 마치겠습니다.